미국 노스캐롤라 주립대학의 한 강의장에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왔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왔던 한 여성은 강의장에서 큰 충격을 받고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이 한국인 여성으로 인해 대학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까지 흘리고 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이 사단이 나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공부 중인 세르비아 출신 유학생 마약 푸시치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인문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나라 세르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세르비아는 동유럽에 속한 나라이지만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딜 가나 빈부격차는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그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한 사업가 분이 고등학생 중 성적이 좋은 학생 몇 명에게 유학 기회를 준 것이었죠. 저는 덕분에 대학교 등록금과 약간의 생활비를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미국 파티 문화가 저와는 영 맞지 않더라고요. 신입생 시절 학기 초에는 파티 참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파티에 가는 게 항상 부담이었어요. 드레스도 사야 하고 구두도 사야 하고 헤어스타일링에 화장까지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걸 할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파티를 거절했더니 나중에는 아예 초대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가난뱅이라는 사실이 소문처럼 돌면서 제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의 근원지는 저를 이상하다시피 미워했던 인도 유학생이었습니다. 라니는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죠. 저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라니는 인도에서 높은 계급이더라고요. 인도의 계급제인 카스트 제도가 사라진 지 오래라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라니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니의 곁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은 만큼 돈도 많고 그만큼 돈도 잘 써서 누구나 라니와 함께 있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딱 한 사람, 한국에서 온 유학생 세라는 달랐습니다. 세라는 저와 다른 과였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모르고 지내다가 2학년이 되어서 함께 교양 강의를 들으며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세라는 어딜 가든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한국인들이 그렇듯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지만 범생이스러운 이미지는 없었어요. 놀 때는 또 화끈하게 노는 친구였죠. 누구나 세라와 친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동양인을 차별하던 인도인 니조차도 말입니다. 그랬던 세라가 어느 날 제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저녁에 함께 공부를 하는 게 어떠냐면서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세라와 친해지는 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세라를 따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세라는 어딜 가든 저를 챙겼어요. 자신이 초대받은 파티에까지 말이죠. 저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함께 가자는 세라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계속해서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도무지 고집을 꺾지 않는 세라 때문에 저는 결국 왜 파티에 가고 싶지 않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라, 난 파티에 입고 갈 화려한 드레스도 없고 파티에서 술을 마시며 놀 시간조차 없어. 그러니까 나를 제발 그만 내버려둬. 저는 가난 때문에 남들 다 하는 파티 한 번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런 제 현실을 세라에게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날 이후 세라는 제게 파티에 같이 가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대신해 제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죠. 생각하지도 못한 이벤트에 감격했던 것도 잠시, 저를 지독하게 싫어하던 인도인 유학생 리가 초대받지도 못한 파티에 나타났어요. 물론 라니는 초대받지 않고 가도 환영받는 존재이기는 했습니다.
라니는 제 생일 기념 파티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러고는 한국에서 왔던 세라에게 다가가더니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 진짜 순수한 궁금증이야. 왜 저런 애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너 같은 애들은 나나 잘 사는 부잣집, 미국 애들이랑 지내는 게 훨씬 이득 아냐? 그러더니 은근슬쩍 습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왔던 세라에게마저도 슬쩍 까내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 옐로 스캔들은 안 끼워주는 거 알지? 그런데 너라서 끼워주는 거야. 너는 일개 아시안들과는 좀 다르게 똑똑한 편이니까 알겠지?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니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피부색을 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자기도 따지고 보면 아시안이면서 모든 아시안들을 자신보다 아랫사람 모두 취급했잖아요. 마치 자신은 다른 아시안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도 모르고 떠드는 라니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니의 말은 미국 사회에서 매장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라니의 말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왔던 세라였어요. 너 지금 뭐라고 말했어? 항상 생글생글 웃던 세라가 정색을 하고 말하니 라니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세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니에게 말했어요. 세상이 변했어. 내가 살던 인도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계급으로 나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유국가인 미국과 내가 온 한국은 달라. 지성인이 맞다면 이 행동이 아주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알아야 해. 그걸 모르겠다면 내 나라로 돌아가서 기초교육부터 다시 받고 와. 알겠니? 평생 예쁘다 예쁘다. 인도에서 공주님 대접을 받고 살았을 나이는 세라의 앞에서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여기에 세라는 쐐기를 박았어요. 너 이 대학에 왜 온 거야? 굳이 유학까지 온 이유는 좀 더 글로벌한 곳에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야. 적어도 나는 그리고 내가 무시한 마야는 그러기 위해서 왔어. 아마 다른 유학생들도 그렇겠지. 세라가 주변을 돌아보니 이제야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대부분이 저와 같은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 데는 관심 없고 내 부모가 가진 돈 자랑이나 하면서 편 가르기나 하고 있지. 공주님 놀이를 하려면 인도로 돌아가는 게 어때? 라니는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세라에게 반박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을 발견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빠진 얼굴을 하고는 자리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라니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과 그간 말은 안 했지만 라니를 아니꼽게 보던 사람들이 눈총을 보냈기 때문이었죠. 저는 세라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준 세라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세라에게 더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제게 인사를 걸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사를 해주는 사람은 세라뿐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제 생일 파티에 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제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인사 못했는데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그러자 그 친구 주변으로 모두가 생일 축하해라던지 초대를 받았으면 당연히 갔을 텐데 아쉽다라는 등의 말을 했어요. 솔직히 이제야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지만 세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고 그런 차별적 시선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깨부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죠. 저는 세라의 어른스러운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세라와 함께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그렇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향인 세르비아에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동안 보내오던 약간의 생활비도 보내주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었죠.
다른 유학생들이 집에서 받는 용돈에 비하면 모래알 만큼 적은 돈이었지만 그것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학 간 딸 공부시키겠다고 없는 살림을 쪼개고 쪼개 용돈 하라며 보내고 계시던 부모님이었기에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시던 용돈을 충당하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학업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라 결국 저는 생활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식비였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어려웠죠. 그래서 얄궂은 샌드위치나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가끔 여유가 조금 생기면 파스타면에 식판 토마토 소스를 부어서 토마토 파스타 정도는 먹을 수 있었죠. 베이컨이나 치즈 같은 건 조금도 안 들어간 면에 소스 조금 묻힌 요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트에서 샌드위치를 팔던 위치의 샌드위치가 사라진 거예요. 대신 은박에 쌓여있는 무언가만 놓여 있었죠. 이름을 물어보니 김밥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긴 건지 본 적도 없고 은박에 쌓여있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게 지금까지 먹어왔던 샌드위치는 항상 랩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제가 주저하는 게 보이자 가게 주인은 한번 먹어보라며 김밥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지금 안 사가면 다른 사람들이 채간다면서요? 하루에 200개가 넘게 팔린다는데 대체 이게 뭐길래 그렇게 많이 팔리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고민을 하자 가게 주인은 한번 먹어나 보라며 공짜로 김밥을 주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김밥을 펴보았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비주얼의 음식이 있더라고요. 하나 집어보니 검은색 껍데기 같은 거에 밥과 야채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반 기대 반을 가지고 한 입 먹어봤는데 저는 하루에 200개가 넘게 팔리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겨우 이 김밥이 2달러도 안 된다니 샌드위치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채소까지 들어가 있으니 영양면에서도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그날 후로 샌드위치 대신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가 왜 매일같이 김밥을 먹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세라에게 너도 김밥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라가 깔깔 웃으며 김밥은 한국 음식인데 몰랐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김밥이 어느 나라 음식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스시집에서 파는 스시로이랑 비슷하게 생겼길래 일본 음식이 아닐까라는 추측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김밥이라니 세라는 한식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다른 한식도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김밥이야 저렴하게 파니까 그렇다 쳐도 다른 음식은 비쌀 게 뻔하니까요. 미국 외식값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 먹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사정을 세라에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시던 약간의 용돈도 끊어져서 사정이 어렵다고 말이죠. 이 얘기를 들은 세라는 또다시 깜짝 놀랄 만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저를 위해 한국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준 것이었어요. 대뜸 자기 집에 오라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런 서프라이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라의 집에서 갈비찜이라는 것도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생전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고기가 까맣길래 탄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소스더라고요. 저는 세라가 만들어준 갈비찜, 잡채, 김밥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저녁 식사는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어부른 배를 쓰다듬고 있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배가 불러서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식사를 대접해준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친구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본 게 처음이거든요. 세르비아가 그리 잘 사는 곳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나라가 아닌지라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세라의 행동이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네요. 이날 이후 세라는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고
저는 세라와 함께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관심사와 딱 맞아떨어지는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문화산업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웬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무려 1시간 반이나 되는 영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영상 속 사람은 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 회나 되는 거였죠. 교수님은 그 영상을 먹방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먹는 방송이라는 뜻이었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먹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같은 수업을 듣던 학생 중 SNS를 매우 활발하게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먹방이 SNS에서 인기를 끈 지 오래되었다며 자신도 즐겨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먹방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젯밤에도 먹방을 보고 왔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은 먹방이 시작된 나라가 어디인지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무도 대답하고 있지 않는데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세라였죠. 세라는 정말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던 저는 세라의 대답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라가 먹방의 시작이 한국이라고 말했거든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세라의 말을 믿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게 사실이야, 진짜야라는 말만 반복했죠. 교수님이 유튜브로 한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직접 보여줬음에도 자신들이 즐겨보는 먹방이 한국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인들은 자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모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다며 이제는 미국이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어간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미국인들은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상 넷플릭스와 같은 아트 플랫폼을 휘어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OTT 플랫폼을 넘어서 유튜브 세계에서마저도 한국의 콘텐츠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두가 침묵하자 교수님은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음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수님은 요즘 학교 앞에서 김밥을 팔고 있는데 혹시 이걸 먹어본 학생들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밥이 한국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다들 저랑 똑같이 일본의 스시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의 놀라운 말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K-드라마, 영화, 뷰티 등 한국에서부터 유행하던 것들이 이젠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이 PPT로 직접 보여주신 증거들은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모두 교수님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IT 쪽은 이미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문화산업 쪽에서만 경쟁력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인도에서 온 라니만 교수님의 말에 한마디 던졌습니다. IT 업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IT를 논하는데 인도가 빠질 수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교수님은 네가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라니의 길을 확 죽여버리셨습니다. 인도의 IT는 강하죠. 인도 역시도 IT 강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네요. 학생이 걸고 넘어진 IT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 중에 단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자 라니는 지지 않고 교수님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에게조차 무례한 말투는 덤이었죠. 수많은 장점이 있으면 뭐해요? 한국은 인도에 비해 인구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한국은 지는 해 아닌가요? 우리 인도는 급상승 중인 나라인데 금방 앞서게 될걸요. 라니는 씩씩거리며
교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라니의 말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셨고 한마디를 하셨는데 라니는 이 말을 듣고는 강의실을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 자신의 나라를 좋게 보는 거야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세계 문화 산업의 핵심은 한국이 맞아요. 인도 잠재력 높은 나라긴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학생이 한번 말해봐요. 인도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요. 라니가 뛰어나간 뒤 세라를 보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날 강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계 문화를 뒤흔들던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이 세계 문화를 뒤흔들고 있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대부분 미국 태생인 학생들은 이러다간 한국에게 모든 주도권이 넘어가게 생겼다며 앞으로는 미국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토론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세라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김밥을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다면서 유튜브만 봐도 한국 것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충격받은 듯 했죠. 세라는 뭔가 다짐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문화에 퍼져 있는 한국의 문화를 한국 문화라고 오해 없이 정확하게 소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라가 추진한 것이 바로 학교 축제에서 한국을 주제로 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세라는 직접 한국에서 물건을 배송받아다가 부스를 준비하는 정성까지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세라는 이런 일마저도 진심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세라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세라가 만든 부스에서는 한국 음식 체험하기 부채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학생들은 줄까지 서가면서 한국 문화 체험에 열심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바쁜 축제 기간에 고작 체험 부스에서 줄을 선다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복 체험을 한 학생들은 한복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며 왜 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판매하지 않는 거냐며 세라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 음식 체험하기를 해본 학생들은 한식처럼 건강해 보이는 음식은 처음 본다며 앞으로는 파스타나 피자 같은 것 말고 한식을 먹어야겠다고도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로 와서는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세라랑 친하지? 그러면 세라가 너한테 한국 요리도 많이 해주고. 그래, 제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부럽다며 오두방정을 떨었죠. 저는 세라가 제 친구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동갑이지만 존경스러웠어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그 문화를 자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세라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세라의 부스는 축제 기간에 운영되었던 부스 중 최고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그 금액의 순이익을 모조리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대체 뭐 하는 것이냐며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세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돈을 건네주는 세라의 말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다치셨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라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거잖아.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꼭 받아줘. 내가 이 부스를 운영한 건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마야 너를 위해서이기도 해. 한국에서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한솥밥 먹는 식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이미 나에게 가족이고 소중한 벗이야. 이 말을 듣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실 제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아버지는 피부 이식까지 받는 큰 수술을 하셔야 했어요. 세르비아는 아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버지는 회사로부터 그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수술비와 병원비, 두 동생의 생활비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세라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했지만 그 돈은 저희 가족의 2달 생활비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세라는 저를 도운 것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의 생계까지 도와준 것이었어요. 세라의 도움 덕분에 어머니는 숨통이 트였다고 하셨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생각보다 일찍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이 빨랐다는 점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 세라의 도움이 파알이었어요. 저는 원수는 잊어도 은혜는 잊지 말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세라를 만난 이후 저는 세라에게 도움만 받았고 은혜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처음 세라를 만났을 때 다짐했던 대로 세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세라는 친구끼리 뭘 그러냐고 하겠지만 말이죠. 사실 대학에서 한국 부스를 준비하고 세라와 부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 세라에게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국을 홍보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라가 했던 이야기가 정말 머리에 깊게 남아있어요. 세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라는 점을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이미지 메이킹을 했었어. 강의 때 김밥을 친구들이 다른 나라 걸로 오해하는 걸 보고 우리 한국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한국의 좋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본 고장에 대해 궁금해하기 마련이잖아. 난 그 부분을 공략하려고 생각한 거야. 세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라는 항상 제 예상과 기대를 깨뜨리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세라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나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미래에 내가 할 일의 밑거름이 되어줄 거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려고 해.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를 제 인생에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 나라 세르비아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세라를 통해 들어보니 한국도 식민지 시절과 같은 등의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세르비아도 한국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르비아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라처럼 말이죠. 제 가장 소중한 친구 세라는 한국인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나라인지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이기에 잘 모르죠. 하지만 제 친구 세라는 세상 그 어떤 아이들보다 강한 아이였고 그 어떤 아이들보다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몸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죠. 저는 동갑내기 친구이지만 세라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워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코너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예일대학교 강장한 트럼프는 한국에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핵무기 개발을 승인하겠다는 발표에 대해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있던 텍사스 대학에서 초빙되어 온 군사학 교수는 그 학생을 바라보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믿기 힘든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강의장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현재 미국 예일대학교 유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미하일 니콜라에비치 스미르노프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사 강대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인이고 그런 제 아버지는 위대한 러시아군의 장교로 복무 중이시거든요. 이런 든든한 배경을 가진 탓에 저는 세상에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죠. 다만 우리 러시아의 라이벌인 미국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왔고 실제로 우리 러시아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도 미국 이외에는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서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 진학해 국제학과 역사학을 공부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곳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엄청난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요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 러시아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국가로 여러 유학생들의 입에 많이 오르고 내립니다. 그럴 만한 게 요즘은 많이들 보는 아트 플랫폼들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매번 강세를 보여 상위권에 있고 음악부터 한국의 푸드 문화까지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한국 핵 관련 발언과 주한미군 발언으로 전 세계의 이목까지 끌고 있으니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인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사실 아시아의 최대 군사 강국은 중국이니까요. 또한 그런 중국은 우리 러시아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연합 해상훈련도 진행하는 국가이죠. 아마 우리 러시아군과 중국군의 연합은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연합국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슈가 되는 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한국인들 자체가 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ROTC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군사학을 제공하고 실제 군사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텍사스 A&M 대학에서 교수님이 초빙되어 군사학과 역사에 대해 강의하는 특별한 시간이 주어졌었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 제가 눈엣 가시같이 여기던 애들이 함께 앉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한 명은 요즘 버릇없이 기어오르는 호주인이었고 그 옆에 있는 애는 한국인이었어요. 유신이는 요즘 자신이 태어난 한국이 많이 입에 오르고 내려서인지 한국 출신인 주제에 겁도 없이 러시아인인 저를 무시하는 놈이었죠. 마침 교수님도 아직 오지 않으셨겠다. 저는 유신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끼리끼리 논다더니 같이 붙어있네. 왜 둘이 힘을 합치면 조금 나을 것 저는 그렇게 말하며 한껏 일그러질 유이의 표정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이는 얼굴을 찡그리기는커녕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나요? 저는 유이의 그런 반응에 하도 기가 막히고 기분이 나빠서 뭔데 나를 그따위 눈빛으로 쳐다보냐면서 한국이 요즘 입에 많이 오르고 내린이 우쭐한 모양인데 분수를 알아야 한다며 말했죠. 중국의 지배를 받아온 한국 출신 주제에 정신도 못 차리고 있으니 대체 어쩌냐? 너 지금 미국 믿고 그러는구나. 미국을 100으로 뒀다 이거지. 근데 어쩌냐? 우리 러시아도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고 연합훈련을 같이 하는 우리 우방국인 중국도 미국의 국방력을 넘어서려고 하던데 좀 주제를 알자. 저는 이번에는 유신이가 아무 말 못할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유신이는 너 같은 망상병 환자랑은 대화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하더니 아예 저를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겠나요? 머리끝까지 화난 저는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소리쳤고 주변은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제 주변으로 저의 뜻을 지지해주던 중국인 친구들이 모였고 그 모습을 보던 유이는 욕도 아깝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잘 들어.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느니. 뇌피셜로 다른 나라 친구들을 험담하거나 욕되이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아. 모든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장내를 뒤흔드는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교수님께서 분노한 얼굴을 하고 서 계시더군요. 교수님께서는 명색이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라는 놈들이 품위도 없이 이게 무슨 추태냐고 호통을 치셨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죠. 교수님께서는 오늘 텍사스 A&M 대학에서 교수님이 오시는데 자중하고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분했지만 그쯤하고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중국 국적의 우이보가 참으라며 다독여주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초빙 교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강의장 밖에서 저희들의 다툼을 엿들었던 모양이었죠. 강단에 서시자마자
아까 말다툼이 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는지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일어나 아까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옆에 있던 중국인 친구 우보가 제 말을 끊더니 자신이 이야기하겠다며 러시아와 중국,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우보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럼 학생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벌이면 왜 중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 같은지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교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앞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뽐내고 저 무례한 한국인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라 믿었죠. 제 친구 우이보는 당당하게 교수님과 학생들을 향해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육군의 규모가 약 140만 명에 달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육군의 규모가 약 50만 명 수준이죠. 이렇게나 체급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이는 그렇게 말하며 한국을 비웃었고 그 말을 들은 학생들 역시 당연히 중국이 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때 초빙 교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죠. 우선 러시아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왜인지는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봐요. 러시아 학생에겐 미안하지만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중국 학생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한중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은 즉시 예비군을 소집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병력은 약 310만 명이 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군인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라 대부분 대학교의 고등교육까지 마친 엘리트 인재들이고 약 2년간 군대에서 모든 전쟁 지식을 몸소 체득한 핵심 전투 요원들이죠. 아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했던가요?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바위는 영원히 바위일 뿐이지만 계란에서는 병아리가 부화해 그 바위를 밟고 올라서죠. 교수님의 연설을 들은 학생들은 감탄을 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중국인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고 보도 자존심 너무 상해했습니다. 우이보는 지지 않고 중국의 뛰어난 무기와 그 어마어마한 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했어요. 우이보는 중국이 2007년부터 중국제 전투기를 양산해왔고 최근에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자력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을 짚으며 중국과 한국은 무기의 운용과 그 규모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더군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우보의 승리를 확신했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글쎄요. 무기란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성능이 좋으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중국이 많은 무기와 전투기를 양산해내고 있다는 것은 그래요,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방산 기술이 완벽한가 여기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반면에 한국의 무기는 어떤가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K9 자주포는 전 세계가 믿고 쓰는 무기. 그 자체로 없어서 못 팔 지경이죠.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는 4세대 전투기들을 학살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놈이죠. 다시 말해 중국이 얼마나 많은 전투기를 가지고 있든 한국 공군에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이보는 분노로 온몸이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반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수님은 미국인이라서 한국의 편을 들어주시는 거죠. 중국이 점점 미국을 따라잡아 질투나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것 다 알아요. 한국이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니까요. 실제로 한국 전쟁에서 남한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일 때 중국군이 개입하자 전세가 단숨에 역전된 적도 있다고요. 그러자 교수님은 우이보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았다면서 피식 웃으시더니
지금부터 진짜 역사적 진실을 통해 세뇌된 정신을 바로 잡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중국군의 강점은 이의 전술 하나뿐이지 않나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건 기술도 지략도 뭣도 아니죠. 그냥 무식하게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거짓에다가 그런 방식은 현대 전쟁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압도적인 무기의 성능과 우수한 전략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이해 전술이라는 것도 중국은 번번이 실패해왔죠. 과거 중국이 수나라와 당나라로 불리고 한국은 고구려로 불리던 고대 시대에 중국은 무려 100만 대군을 출병시켜 놓고도 고구려를 함락시키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총 인구수가 100만 명이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교수님의 말을 들은 우이보는 말문이 막혀 어버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했지만 교수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우보는 뭐라 반박도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하고 있었고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의 진짜 강함은 한국인 내면에서 나오죠. 한국의 군인들은 조국을 지켜내고 말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난 이런 면이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군은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 자신들이 이런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이미 세계에 증명했죠. 이쯤 되자 저도 그렇고 우이보도 같았을 겁니다. 교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하더군요. 이렇게나 많은 학생들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국 편을 들 수가 있는지 혹시 한국인들이 비겁하게 저 교수님에게 뇌물이라도 먹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됐죠. 그때 보는 한국의 군인들이 대체 언제 그런 훌륭한 자질을 보였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반박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교수님은 회한에 젖은 눈빛이 되어 한참 우보를 바라보시더군요. 그러자 우보도 교수님이 무슨 꿈꾼기로 저러시나 싶은 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 우보는 좌절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군이 실제 전쟁에서 얼마나 뛰어난지는 내가 증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베트남전에서 한국 군인들과 함께 싸워봤으니까요.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모두는 깜짝 놀라 숨을 멈춘 채 교수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그곳에 계신 교수님은 이미 저희 대학에 초빙되어 온 교수가 아닌 베트남전에 참전한 젊은 미군으로 되돌아가 있었어요. 마치 그날로 되돌아가 베트남 정글 한복판에 서 있기라도 한 듯. 교수님은 생생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에게 베트남전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끔찍한 베트남의 더위와 습기는 물론이고 베트남 군인 특유의 잔인하고 무도한 전투 방식 역시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죠. 어느 순간 우리 미군은 베트남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기적처럼 등장한 이들이 바로 한국군이었죠. 사실 처음에 한국군이 투입되었을 때는 별다른 기대를 받지는 못했어요. 한국군은 미군에 비해 무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기나 물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한국군은 미군에 비해 체격이 크지도 않았죠. 그런데 한국군이 진가를 드러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교수님은 한국군은 말 그대로 백발백중이었다며 그들은 최소한의 물자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아군에게는 효율적이고 적군에게는 파괴적인 군대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적응력이 뛰어나서 비가 내리든 태양이 내리쬐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바로 완벽하게 적응을 하여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주어진 작전을 척척 수행했다고 하더군요. 미군들은 그런 한국군의 강인한 모습을 보며 괴물이 아니냐고 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런 괴물 같은 한국군과 함께 전장을 누빌 때면 든든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이 있으면 그 전투에서는 꼭 승리를 했으니까요. 한국군은 베트남전에서 용맹하게 활약하며 수없이 많은 미군의 목숨을 구했고
그 모습은 아직도 교수님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죠. 이제 와 생각해보니 한국 군인들이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는데 베트남전에서 승리하여 조국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들에게 큰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조국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고 열과 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만년이라는 역사 동안 여러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도 자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끈끈한 전후입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희생해가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특유의 공동체 의식이 있는데 전쟁 기간에는 이 공동체 의식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역경을 이겨내자는 전투 의지로 바뀌죠. 그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엄청나게 불리한 전쟁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반면에 중국군은 이런 단합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중국은 소수민족들을 억지로 중국에 흡수한 상태인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내부 분열이 발생하고 말 것이라고 장담하셨죠. 게다가 중국군은 한국군만큼의 용맹함도 갖추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학생 자네는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중국군이 얼마나 많이 탈영을 했는지 아나요?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은 전쟁에서 한국군을 만나 겁을 집어먹고 한심하게 꽁무니를 빼고 도망친 중국군인데 과연 중국이 한국을 단독으로 만난다면 이런 한국을 단숨에 집어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우이보를 비웃기 시작했고 우보는 수치심이 들어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감히 세계의 중심이자 대국인 중국에게 이런 식으로 모멸감을 주다니 라며 혼잣말을 계속 되뇌이더군요. 우는 아마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하리라고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으셨는지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군사학에서 거짓 없는 역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하셨죠.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치른다는 가정을 할 때 한국의 뛰어난 외교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한국은 우리 미국뿐만이 아닌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사시 그들은 군대를 파병하는 방식으로든 물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든 한국을 도울 것이고 이것은 한국의 무시할 수 없는 전략 자원이죠.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현재 중국은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알력을 행사하며 찍어 누를 뿐 제대로 된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잠깐 중국의 힘에 굴복하고 있을 뿐인 국가들이 과연 중국이 위기에 몰렸을 때 도움을 줄까요? 그리고 러시아. 과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 정해진 그 질문에 우보와 저는 아무런 말도 못했고 그저 수치심을 느끼며 고개를 떨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지 우이보는 열심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죠. 그러다 우이보는 이거다 싶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건 바로 최근 미국의 강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한국에 파견되어 있는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우이보는 이것을 이용해 교수님의 주장에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만할 법도 한데 우이보는 멈추지 않더군요. 교수님은 한국이 뛰어난 외교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전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가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겠다는 주장을 한 것 들으셨죠? 트럼프가 그런 주장을 하는 속내가 뭐겠어요? 한국 때문에 손해보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결국 한국은 믿었던 미국에게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거죠. 우보는 잠시 코너에 몰렸었지만 이렇게 멋지게 반박을 해낸 것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보는 자신에게 한 방 먹은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나오려나 즐겁게 기다렸죠. 그런데 교수님은 우보의 주장에 전혀 타격이 없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트럼프 후보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하자는 주장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있군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의 주장에서 방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랍니다. 트럼프 후보는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최근 중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미국은 이를 억제하는 균형추 역할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 트럼프의 계산은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한국이 핵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을 때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강력해지는지를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한국은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지금보다 한층 강해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타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자국을 보호할 수 있게 된 한국은 잠재적 침략자들인 북한이나 중국에게 더 힘있는 목소리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나 중국이 터무니없는 야욕을 가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라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 기억하세요. 한국의 핵무장은 한국의 영토나 영해에 대한 불필요한 군사적 도발이 일어나는 것을 낮출 것이고 핵무장 그 자체만으로 국제적인 영향력 확대는 물론 군사 강국의 지위 역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한국의 잠재적인 적국들은 감히 한국을 침범할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고 강력해진 한국이 얻게 될 이득은 엄청날 겁니다. 핵무기로 무장한 뒤 강력해질 한국이 얻게 될 다양한 이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군사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온전히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교수님은 핵무기를 갖춘 한국은 독자적으로 자국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때에 군사작전 통제권을 회수할 텐데 그렇게 되면 군사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더없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현재 한국은 튼튼한 몸에 반쪽짜리 뇌를 가진 형국인데 온전한 두뇌를 갖게 되는 순간 튼튼한 몸에 날개를 다는 격이니 한국이 어디까지 비상할지 그 누구도 감히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보는 교수님이 끝도 없이 한국에 대한 칭찬을 지속하자 열이 잔뜩 받았는지 겨우 그깟 한국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띄워주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하는 듯 했죠.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건 말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 감히 이 연합국을 상대로 가능할 거냐면서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거예요. 한국은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 불과하다고요. 옛날부터 그 나라는 우리 중국 아래에 있던 소국에 불과한데 대체 무슨 수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트럼프도 한국이 핵무기 개발 승인을 해도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아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 교수님 말대로라면 아시아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 역할을 수행해줬으면 하는 트럼프의 의도일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려면 한국이 선진 국방 기술과 최첨단 군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들 꿈 깨라고요. 우보의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은 슬쩍 미소를 띄우시더니 우이보를 빤히 쳐다보고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저력을 가진 국가인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이를 악물고 애써 모르는 척을 하는 겁니까?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학생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면서 모두가 자신과 같을 거라고 말을 하자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학생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었었죠.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흙과 돌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에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 폐허에서 금자탑에 오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00년 아니 50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우보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한국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단순한 우연인 것 같냐고 물어보셨어요. 우물쭈물하던 우이보는 단순히 운이 좋았을 수도 있다고 답했죠. 그러자 교수님은 가볍게 코웃음을 한번 치시더니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 달리 천연자원에서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조선,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순수하게 자신들이 연구하여 만들어낸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죠. 넓은 토지도 많은 인구도 자원과 자본의 힘도 없이 순수한 한국인 본연의 힘과 역량으로 세계 최강의 자리에 당당하게 섰다는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모르는 겁니까? 교수님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보는 어쩐지 오싹한 느낌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고 거대한 장벽을 마주보고 선 듯한 그런 압도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우이보는 언제까지고 한국이 중국의 발 아래를 기어다닐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하니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는지 새파랗게 질려 있어 보였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한국은 이미 핵무기 연구개발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에 있어요. 다만 억제하고 있던 것뿐이죠.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를 만들어낼 겁니다. 한국을 적대시하던 국가 출신의 학생들은 사실 이런 교수님의 발언에 못마땅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으니까요. 단지 그냥 그런 한국이 못마땅했던 것뿐이었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인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한국이 제대로 마음만 먹는다면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핵무기를 초소형으로 개량하여 한국형 전투기나 탱크, 이지스함에 탑재할 수도 있고 스텔스 핵무기 등으로 창의적인 변형을 해낼 수도 있겠죠. 한국인들은 워낙 그런 방면으로 뛰어난 민족이니 이들이 미래에 어떤 첨단 핵무기를 만들어낼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되질 않더군요. 생각하면 할수록 이들을 함부로 멸시해온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존심 상하지만 저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물론 교수님과 실갱이하던 우이보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죠. 그것만큼은 중국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그날 밤 저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었죠. 그런데 참 슬프게도 학우들 중 아무도 저를 찾아와 위로해주지 않더군요. 심지어 중국인 친구 우이보에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러시아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었거든요. 잠시 후 전화를 받은 아버지께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한국의 저력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뒤 너무 깜짝 놀랐고 두려움을 넘어 경외심까지 느껴졌어요. 여태까지 저는 한국을 별거 아닌 국가라고 무시했었거든요. 제 말을 듣던 아버지는 크게 역정을 내시며 제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며 미국 유학 보내놨더니
중국인들과 어울려서는 못된 생각만 하고 다닌 거냐고 하시면서 역정을 내시더군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강의 역할이 있고 바다는 바다의 역할이 있는 것이야. 바다가 아무리 깊다고 한들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며 살 수는 없는 법이란다. 아무리 얕다고 해도 결국 사람은 강가에 모여 살지.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의 매력과 능력 그리고 기술에 끌려 모여들고 있어. 또한 이렇게 모여든 전 세계인을 꽉 잡고 놓치지 않으려는 듯 AI 공학, 로봇 공학 등의 최첨단 기술을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단다. 중국인들과 그만 어울리고 세계를 올바르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길 바란다면서 비록 자신은 군에 소속되어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 아들만큼은 올바르길 바란다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군 장교이고 당연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생각이 그날 초빙 교수님과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통화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그토록 멸시해온 한국은 먼지 한 줌밖에 가진 것 없던 나라에서 글로벌 최강국으로 우뚝 올라선 존경할 만한 국가였다는 것을 저는 이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게 진짜 대국의 국민으로서 올바른 태도라고 믿어요. 당연히 한동안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울컥 자존심이 올라오는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어깨를 견주기에 마땅한 파트너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나왔던 중국인 친구들과 멀리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무시했던 이에게 먼저 쭈뼛쭈뼛 손을 내밀게 되었죠. 그런 유신이는 당연히 그런 저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과 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생각을 달리해줘 고맙다며 인사해 주더라고요. 눈에서 모든 색안경을 빼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라는 생각에서 다시금 모든 국가들의 역사들을 바라보니 왜 교수님이 그때 그토록 한국이라는 나라를 극찬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트럼프 발언에 대해서도 다시금 곱씹어보게 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실제로 핵무기 개발 승인이 떨어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훤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사실 세계 어디를 가든 화두에 가장 오르는 것이 한국이 팩트입니다. 한국의 음식,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K-팝, 한국의 영화, 한국의 군대 역사 등등 놀라운 나라가 많습니다. 심지어 유럽이 최고라는 스포츠에서도 한국이란 이름이 빠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과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한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왜 이런 걸 느끼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죠. 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들은 입이 무거워요.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거들먹거리며 자화자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한국을 대신하여 칭찬하고 말해주니까 말이죠.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극찬하는 친구들에게 그만하라면서 앞으로의 일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한국보다 더 훌륭한 국가가 나타날 수 있는 거라며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국 유학생들과 저는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못된 짓을 일삼던 저를 관대하게 포용해준 한국인 친구들처럼 저 역시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